조선야담 이야기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한양에 김경이라는 양반이 살았습니다. 김경은 어릴 때부터 글 재주가 뛰어나 불과 15세에 과거에 합격해 진사가 되었고 나이 20이 되기도 전에 장원급제하여 여러 벼슬자리를 거친 뒤 제주 목사로 부임하게 되었지요. 제주에 함께 갈 비장을 구해야 하는데 누가 좋을까? 김경은 주위 사람들을 두루 살펴 이방과 호방 또 공방과 병방 그리고 형방의 일을 맡을 비장들을 가려 뽑았습니다. 그런데 하나 남은 예방 비장을 누구에게 맡겨야 할지 선뜻 마음을 정하지 못하였지요. 옳거니 마포 서강에 사는 배선달이 있었지. 김경은 곧바로 배선달을 불렀습니다. 이보시게 배선달, 내가 이번에 제주 목사로 가게 되었네. 그래 자네에게 예방비장 자리를 맡기려고 하는데 어떤가? 나와 같이 제주에 가려는가? 아이고, 데려가 주신다면야 저로서는 영광이지요. 좋네. 그럼 이제 이 나라의 벼슬아치인 비장이 되었으니 자네를 배비장이라고 부르겠네. 제주는 배를 타고 한참을 가야 하는 곳이라는 것을 자네도 잘 알 터이니 집으로 돌아가 준비를 단단히 하고 있게나. 배선달 아니 배비장의 희죽거리는 입이 귀에 걸렸습니다. 예, 사또 분부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물 좋고 경치 좋다는 제주 구경도 하고 비장 벼슬까지 받아 나란 일을 하게 되었다는 사실에 한껏 들뜬 배비장은 덩실덩실 어깨춤을 추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부푼 마음을 안고 집 안으로 들어선 배비장은 먼저 어머니에게 기쁜 소식을 전했지요. 어머니, 제가 이번에 제주 목사의 비장이 되어 제주에 가게 되었습니다. 아이고, 왜 하필이면 그 멀고 먼 섬 제주란 말이냐? 제주는 땅길로 천리, 물길로 천리라는데 내가 제주에 가 있는 동안 내가 세상을 뜨면 어쩌라고 그러느냐? 부디 가지 마라. 제주 목사가 저를 특별히 추천했는데 이제 와서 아니 간다고는 못합니다, 어머니. 그때 배비장의 아내가 끼어들었지요. 제주라는 곳이 비록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외딴 섬이긴 하지만 남자를 홀리는 어여쁜 기생들이 수두룩하다 합니다. 서방님께서 그곳에서 지내시다가 혹시라도 술과 여자에 빠져 돌아오시지 않으면 어쩝니까? 그건 부모님께 불효여 동시에 제 신세를 망치는 일입니다. 아내의 말에 배비장은 펄쩍 뛰며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니,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오. 내 무슨 일이 있어도 제주 여자에게는 눈길 한 번 주지 않겠소. 내 여자 보기를 돌같이 할 터이니 그런 염려는 하지도 마시오. 내 만일 허튼 수작이라도 한다면 사람이 아니오, 내 약속하리다. 배비장은 술과 여자에 빠질 일은 결코 없을 거라고 약속하고 또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어머니에게 하직 인사를 올린 배비장은 제주 목사와 함께 제주로 떠났지요. 제주 목사 일행은 이 고을 저 고을에서 밥 먹고 잠자며 강진 땅을 거쳐 어느덧 해남에 이르러 제주로 가는 배편에 올랐습니다. 배에는 제주관하에서 신관사또의 행차를 안내하라고 보낸 방자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 제주까지는 얼마나 걸리는가? 날이 좋으니 별일 없으면 하루하고도 반나절 정도 가시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뱃길로 하루하고도 반나절을 가. 제주에 도착한 목사 일행이 배에서 내리니 부두에는 제주 관아의 벼슬아치들이 마중 나와 있었고 한쪽에서는 전 사또의 신임을 받던 정비장이라는 사람이 얼굴이 아름답고 꾀가 많은 애랑이라는 기생과 눈물의 이별식을 하고 있었지요. 정비장은 슬퍼하는 애랑에게 먹고 쓰기에 넉넉할 만큼의 곡식을 주고도 못내 돌아서지 못해 걸쳤던 두루마기와 허리에 차고 있던 칼을 다 주고도 모자라 결국은 사랑스럽고 애처로운 애랑이를 위해 입고 있던 속옷까지 모두 주고 맙니다. 그래도 애랑이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지요. 꼭 가셔야 한다면 앞니 하나 빼주시면 손수건에 싸서 옥으로 만든 상자에 넣어두고 보고 싶을 때 꺼내보면서 슬픔을 풀겠습니다. 그러다 죽은 후에는 관에 넣어 지니고 가겠나이다. 결국 정비장은 애랑이의 간곡함에 하인을 시켜 자신의 앞니를 빼더니 애랑에게 건네주고 제주도를 떠나는 배에 올랐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배비장이 방자에게 물었습니다. 어찌하여 청춘 남녀가 두 손을 맞잡고 울고불고 야단이냐? 저 사람은 이전 사또를 모시던 비장인데 기생 애랑이와 이별이 아쉬워 그런 줄 아래요. 그 말에 배비장이 혀를 끌끌 차며 비웃었죠. 거참 한심한 사내로구나.
부모 친척과 이별하고 천리박 제주까지 와서는 고작 기생에게 빠져 허우적거리다니 체면이 말이 아니로다. 나는 천하의 절세미인이 아니라 양귀비나 서씨가 와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자신 있다. 만약 여인들에게 내 눈이 돌아간다면 나는 개아들이다. 그 말에 방자가 코웃음을 치며 말했죠. 에이, 남의 말이라고 그리 쉽게 하지 마십시오. 나리께서도 애랑의 어여쁜 얼굴과 고운 태도를 보시면 단번에 홀딱 빠져 그 치마폭에 움막을 짓고 살림을 차리실 겁니다. 뭐시라 이놈 보게. 이런 방자한 놈 같으니라고. 내깟 놈이 양반의 지조와 덕을 어찌 보고 함부로 짓거리느냐. 배비장이 얼굴빛을 엄숙하게 하고 꾸짖었지만 방자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좋습니다. 나리 그럼 저와 내기를 하시겠습니까? 내기라니 무슨 내기를 하자는 게냐. 나리께서 한양으로 돌아가실 때까지 애랑에게 눈을 팔지 않으시면 소인이 나리 댁에서 머슴을 살지요. 그러나 나리께서 만일 애랑에게 반하시면 제게 돈 1,000냥을 주십시오. 어떻습니까? 희죽희죽 웃으며 바라보는 방자에게 배비장이 시원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좋다 그렇게 하자꾸나. 돈 1,000냥 아니라 1,000냥 아래비라도 내게 주마. 며칠 후 새 사또가 이전 사또로부터 모든 일을 이어받자 다른 비장들은 기생들과 함께 놀았으나 배비장은 방자와의 내기를 떠올리며 혼자 방에 있었죠. 아이고 괜히 지존이 덕이니 하는 말을 내세워. 내기까지 했으니 안 되지 안 돼. 사내대장부의 한마디는 천금의 무게가 있다 했거늘 어찌 마음을 바꿀 수 있단 말인가. 마음을 다잡은 배비장이 기생들과 어울려 노는 비장들을 바라보며 할 일 없이 앉아있자 이를 본 다른 비장들이 방자를 불러 배비장에게 말을 전하라 했습니다. 방자야, 너 예방 나리께 가서 미인들 수두룩한 제주에 오셔서 근심에 쌓여 계시니 어인 일이십니까? 고향 생각 그만하시고 빼어난 미인을 골라 수청을 들게 하고 정을 나누시는 것이 대장부가 할 일이니 함께 노시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고 여쭈어라. 방자가 와서 비장들의 말을 전하자 배비장이 방자에게 일렀지요. 방자야 가서 전해라. 나는 구대를 이어오면서 절개를 지킨 집안의 자손이라 절대 기생과 풍류는 즐기지 않습니다. 그러니 제 염려는 마시고 나리들이나 즐겁게 노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전하여랴. 배비장이 한 이 말은 금세 관아에 퍼졌고 당연히 사또의 귀에도 들어갔지요. 오라 배비장이 그리 말했단 말이지. 슬며시 웃음을 짓던 사또는 제주에서 어여쁘다고 소문난 1등 기생들을 모두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 기생들이 다 모이자 사또는 기생의 이름이 적힌 책을 펴놓고 시 구절을 읊듯 한 명 한 명 차례대로 불렀지요. 아침 비에 촉촉이 젖은 객사 앞 버드나무 그 빛이 새롭구나. 유색이 가을 하늘에 가늘고 고운 초승달이 떴구나. 초월이 주막이 어디냐 물으니 목동이 살구꽃 핀 마을을 가리키네. 행화 달을 그리워하나 보이지 않는구나. 반월이 깊고 고요한 대나무 숲에서 홀로 검은 곳하는 금선이 고깃배를 타고 물 따라가니 무릉도원이 이 아니냐. 홍도 늘 봄빛처럼 푸르구나. 주겹이 얼굴이 곱다. 화색이 달나라 선녀가 내려왔느냐. 월하선 집안에 봄빛이 가득하다. 홍련이 춤과 노래는 따라올 자가 없고 인물은 가히 천하일색이로다. 애랑이 이렇게 제주의 1등 기생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사또가 뜻밖의 분부를 내렸습니다. 너희 가운데 배비방을 혹하게 하여 그 절개를 꺾는 이가 있다면 내 큰 상을 줄 것이다. 누가 그리하겠느냐? 기생들이 서로 눈치만 살피고 있을 때 선뜻 애랑이 나섰습니다. 소녀 비록 영민하지는 못하오나 사또 분부대로 해보겠나이다. 좋다. 내가 만약 배비장의 절개를 꺾는다면 진정 제주 기생 가운데 으뜸이 되리라. 마침 봄이 무르익어 한창 좋은 때이니 내일 한라산에서 꽃놀이를 하옵시면 소녀 그 사이에 제주꽃 배비장을 홀려 그 고든 절개를 꺾겠나이다. 애랑이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자 사또가 흡족한 듯 껄껄 웃어댔고 그 자리에 있던 기생들도 덩달아 웃음을 터뜨렸죠. 이튿날 날이 밝자 사또가 비장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오늘 날이 참 좋구나. 한라산으로 꽃놀이를 갈 것이니 모두들 채비를 하여라. 사또는 애랑의 말대로 모든 비장들을 데리고 한라산으로 꽃놀이를 갔지요. 봄 경치에 흠뻑 취한 사또와 비장들은 기생들과 어울려 술을 마시며 아름다운 봄날을 즐겼습니다. 그러자 배비장은 저 혼자 고고한 척
무리에서 멀찌감치 떨어진 바위에 앉아 술에 취해 기생들과 흥겹게 노는 비장들을 보며 머리를 흔들었습니다. 그를 배운 양반들이 저리 무식하게 기생들과 어울려 놀다니. 배비장은 홀로 고고한 척 일행과 떨어져 한라산의 봄 경치를 보며 이리저리 둘러보고 다녔습니다. 그때 숲을 사이에서 무언가 어른거리는데 계곡 건너 붉은 복사꽃 아래 옥으로 깎은 듯한 아름다운 여인이 온갖 교태를 부리며 봄빛을 즐기고 있지 않겠습니까? 여인은 허리를 간들간들 흔들며 숲속에 어릴락 빛을락 쳐놓은 휘장 안으로 들어갔다 나왔다 하기도 하고 앉았다 일어섰다 하기도 하며 배비장의 눈을 어지럽혔습니다. 가만 내가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것이냐. 배비장이 자신의 볼을 힘껏 꼬집었지만 꿈은 아니었지요. 여인의 모습은 인간 세상에 내려온 달나라 선녀처럼 눈부시게 아름다웠습니다. 마른 침을 꼴깍꼴깍 삼키며 여인에게서 눈을 떼지 못하던 배비장은 갑자기 어이쿠하며 두 손으로 눈을 가렸죠. 여인은 난데없이 옷을 활알벗더니 제비가 물을 차고 날듯 물에 풍덩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더니 옷같이 뽀얀 어깨에 물을 한 줌 쥐어 끼얹기도 하고 이리 덤벙 저리 덤벙 물놀이를 즐겼지요. 여인의 움직임에 물이 출렁거릴 때마다 배비장의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아이고야 세상에. 눈도 어지럽고 속도 어지럽구나. 내 살면서 저리 아름다운 여인은 처음 본다. 여인의 자태는 가랑비에 젖은 연꽃이 봄빛을 만나 푸른 물결 맑은 연못에 수줍게 피어난 듯 눈부셨습니다. 필시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로다. 배비장은 남의 집 감나무에서 몰래 감을 따먹다 들킨 사람처럼 가쁜 숨을 몰아쉬며 여인을 훔쳐보았지요. 그 순간 배비장은 무슨 일이 있어도 제주 여자에게는 눈길 한 번 주지 않겠다고 한 아내와의 약속은 까맣게 잊은 지 오래였고 또한 구대를 이어오면서 절개를 지킨 집안의 자손이라고 큰소리 땅땅 치던 모습은 사라지고 천하제일의 음탕한 사내가 되고 말았지요. 그때 사또가 자리를 털고 일어섰습니다. 참으로 즐거운 하루였구나. 이제 곧 해가 저물 테니 그만 관하로 돌아가자. 사또의 명예 비장들을 비롯하여 기생들과 하인들이 아쉬워하며 돌아갈 채비를 했습니다. 아이고 배야. 그런데 조금 전까지만 해도 멀쩡하던 배비장이 갑자기 배를 움켜잡고 주저앉았죠. 먼저들 내려가시지요. 저는 벼랑간 배가 아파 볼일을 보고 내려가야 할 것 같습니다. 배비장이 꾀병을 부리는 걸 보며 비장들은 뒤돌아 수군거렸죠. 허허, 벌써 애랑에게 홀딱 넘어갔구먼. 그리고는 한 비장이 간신히 웃음을 참고 방자에게 일렀습니다. 나리께서 산중에 홀로 떨어지시면 위험할 줄 모르니 방자 내가 진정되시거든 잘 모시고 오너라. 그렇게 사또와 다른 비장들이 먼저 산을 내려가자 배 비장은 방자와 함께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훔쳐보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배 비장만 모르지 방자는 배 비장을 속이기로 이미 애랑과 계획을 짜놓고 있었죠. 그리고 배 비장과 함께 애랑을 훔쳐보던 방자가 계획대로 기침 소리를 내자 애랑은 깜짝 놀란 척하며 옷을 들고 냉큼 숨었습니다. 이에 배 비장이 방자에게 화를 냈죠. 어허 그놈 참. 그 기침 한번 낭패로다. 저 부인은 아랫마을에 사는 박씨 부인인데 규중 부인이 목욕하는 걸 이렇게 훔쳐보시는 것은 법도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에헴 그럼 너는 저 부인을 잘 아느냐? 알다마다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저 집에서 제가 머슴을 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저 부인도 참 안 된 분입니다. 남편이라고 하나 있는 게 허구한 날 노름질에 남봉질에 집에 붙어 있을 데가 없으니 성숙한 여인이 자식도 없이 생과부로 저리 하루하루를 보내니 어디 사는 게 사는 거겠습니까? 배 비장은 방자의 말에 헛기침을 하며 산을 내려왔습니다. 그날 이후로 배 비장은 그 박씨 부인이라는 여인의 모습이 눈에 선해 잠을 이룰 수 없었지요. 하지만 규중 부인을 탐해서야 양반의 체면에 어디 될 일이겠습니까? 결국 배 비장은 꽃같이 곱고 아름다운 여인을 떠올리다가 상사병에 걸리고 말았지요. 단 한 번이라도 여인을 보고 싶은 마음에 배 비장은 결국 방자를 시켜 여인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편지를 받은 애랑은 깊은 달밤의 북쪽에 있는 창문으로 몰래 들어오라는 내용의 답장을 보냈지요. 그리고 밤이 되자 배 비장이 애랑의 집으로 나섰습니다.
그런데 그때 방자가 다급히 말리며 말했지요. 밤중에 몰래 유부녀를 만나러 가면서 비단 옷을 입다니요? 아니 될 일입니다요. 그 거추장한 옷은 모두 벗으십시오. 이미 애랑을 만나는 일에 모든 정신이 팔려버린 배비장은 체면이고 뭐고 몰랐습니다. 그러니 아무런 의심도 없이 방자의 말대로 개가죽 두루마기를 입고 종이를 꼬아 만든 노번거지를 쓴 뒤 집을 나섰습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볼썽사납고 우스웠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배비장은 담에 있는 구멍을 통해 간신히 애랑의 집으로 들어갔지요. 개가죽 두루마기를 입고 노번거지를 쓴 배비장이 한밤중 담 밑 구멍으로 드니 애랑이 놀란 척하며 몽둥이로 냅다 배비장을 한 대 후려쳤지요. 이놈의 개가 여기가 어디라고 들어와. 애랑의 매질에 배비장은 어이쿠 하며 말했지요. 나 개 아니오. 그러면 무엇이냐? 백걸떡새요. 그제야 애랑이 알았다는 표정으로 깔깔 웃으며 고개를 끄덕거렸습니다. 어머, 누군가 했더니 이 밤을 기약한 이미 오셨군요. 애랑이는 배비장의 손목을 잡고 방 안으로 이끌었지요. 나리 그 옷차림이 웬 말이요? 저는 나리를 정녕 개로 알았지 뭡니까? 한밤중에 남의 집 담을 넘는 사람이니 이리 입어야 하지 않겠소? 그래야 혹시 사람 기척이라도 나면 급히 개노릇이라도 할 테니 말이오. 아이고, 나리도 참 별 말씀을 다 하시네요. 그나저나 누가 눈치채면 안 되니 어서 불이나 끄세. 불이 꺼진 방에서 배비장과 애랑은 예전부터 알고 지내던 연인처럼 다정하게 이야기를 주고받더니 곧 함께 원한 금침에 누웠습니다. 이게 꿈이냐 생시냐 구름을 타고 하늘을 둥둥하는 것 같아 배비장의 입에서는 연신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때 방에 불이 꺼지자 때를 기다리고 있던 방자가 애랑의 남편 행세를 하며 들이닥쳤지요. 당장 불 켜고 문 열지 못할까? 천하에 음탕하고 고얀 것 같으니 내가 없는 날이면 꼭 문 앞에 신발 네 짝이 놓여 있으니 오늘은 또 어느 놈과 두런두런하느냐? 배비장은 웬 사내의 목소리에 놀라 넋을기를 지경이었지만 문이 하나뿐인지라 도망칠 수도 없었습니다. 그리곤 이불을 뒤집어 쓴 채 벌벌 떨면서도 여전히 양반이랍시고 어려운 문자를 써가며 애랑에게 물었지요. 야장과반에 내오개 문화는 호령자는 수야오. 못 알아들으니 문자 쓰지 마세요. 깊은 밤에 문을 열라 호령하는 자가 누구냐 말이오. 남편이에요. 남편은 성품이 매우 포악하고 힘이 장사입니다. 게다가 화가 나면 대낮에도 칼을 뽑아 피를 보기를 예사로 합니다. 이를 어쩌지요? 우리 둘 다 목숨이 무사하지 못할 게 불보듯한데. 애랑은 배비장을 나무 괴짝에 들어가 숨으라고 하였지요. 배비장은 나무 괴짝을 보더니 말했습니다. 내 몸에 비해 괴짝이 작은데 어떻게 하오? 그 괴짝이 겉으로는 작아 보이지만 속이 넓어서 몸을 숨길 만하니 잔말 말고 빨리 들어가시오. 할 수 없이 나무 괴짝 안으로 들어간 배비장은 몸을 잔뜩 웅크린 채 생각했지요. 내 신세가 한심하고 서럽구나. 나같이 번듯한 남자가 괴짝 안에서 죽어 귀신이 된다고 한들 누구를 원망하리요. 이윽고 애랑이 괴짝의 문을 닫고 자물쇠를 채우니 배비장은 함정에 빠진 호랑이여 우물에 든 고기 신세였습니다. 그리곤 곧 방자가 돌아와서 애랑에게 말했지요. 어라, 이놈 어딨어? 남자는 무슨 남자를 들였다고 그러하시오. 그래, 내 잘 못 본 모양이군. 그런데 꿈에 머리가 허연 노인이 나타나 집에 있는 나무 괴짝에 나쁜 귀신이 붙어 장난을 치니 이는 곧 집안이 망할 징조라고 했소. 그러니 괴짝을 태워 없애버려야 하오. 짚을 가지고 와서 불을 놓으시오. 방자가 괴짝을 태우려고 하고 애랑은 이를 말리는 신용을 하였지요. 이 밤중에 초가삼간 다 태우려 하오. 아, 그렇지. 그럼 톱을 가져다 두 동강 내야겠소. 그러고는 이번에는 톱을 가져오더니 괴짝을 자르려고 했습니다. 살려주시오. 제발 좀 살려주시오. 겁에 질린 배비장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괴짝 안에서 살려달라 소리치자 방자가 놀란 척하면서 말했습니다. 이 괴짝에 역시 귀신이 들었구나. 귀신이든 이 괴짝을 당장 바닷물에 던져버려야겠다. 방자는 밖으로 괴짝을 들고 나가더니 다른 사내에게 건네주었습니다. 그 괴짝은 어디로 가는 걸까요? 어디겠습니까? 괴짝은 다시 사또가 있는 관아로 옮겨졌지요. 괴짝을 지고 온 사내는 괴짝을 물에 던지는 신용을 하면서 괴짝 틈으로 물을 붓고 흔들었습니다.
배비장은 관아의 다른 사령들이 거짓으로 노를 젓는 소리를 내자 다른 배가 근처에 온 줄 알고 크게 소리쳤습니다. 사람 살려요. 이 괴짝 안에 사람이 있어. 유부녀랑 놀아다나 그 꼴이 되었을 테니 우리 배에는 부정이 탈까 못 올리겠고 문이나 열어줄 테니 알아서 헤엄쳐 가라. 사령들은 이렇게 말하면서 괴짝의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괴짝 문이 열리자 배비장은 밖으로 뛰쳐나와 두 손으로 허우적거리다가 관아의 뱃돌에 머리를 박고 말았죠. 배비장이 눈을 떠 주위를 보니 사또와 기생, 노비들이 늘어서서 자신을 쳐다보는 것을 보고는 부끄러워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함께 오늘도 좋은 날 되세요.